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돈으로만 사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후가 되면 현재의 집값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집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얘기할 때 네. 뭐 공급도 얘기하고 수요도 얘기하고 금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소득이 그만큼 안 올라가는데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흔히 말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 이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PIR이라는 거예요. 네네. PIR이 소득 대비해서 내가 몇 년의 소득을 해야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수 있는가. 네. 이 수도권 기준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8년 정도 평균이니까 8년.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년, 15년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18년 정도를 쓰지 않고 내 소득을 쓰지 않고 하나도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집을 한 개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IR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을 접근할 때 네. PIR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소득 대비해가 집을 사야 될 수 있는 돈의 규모들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요. 네. 우리는 부동산을 접근할 때 PIR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뭘로? 결론적으로요,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소득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득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얼만큼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센터님 집 샀잖아요. 네. 예, 저랑 있으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거래를 한 2번 정도를 했잖아요. 네네. 부동산 거래를. 네. 본인 돈으로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은요. 자기의 돈으로 소득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집을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더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단순하게 PIR만 보고 나 지금 소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을 언제 사? 그런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내 소득이 대비해서 대출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소득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8년을 계속 벌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6배 정도. 네. 그 다음에 연봉의 6배. 예, 연봉의 6배. 그 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5배에서 얘도 한 6배 정도. 네.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주택은 내 돈으로만 사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라는 부분들은 있지만요. 그 반면에 이렇게 접근하면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비유를 들었던 분 중에 하나가 네. 상담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왔어요. 예, 현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현대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중공업인지 현대자동차인지 이거 말 안 했습니다. 네. 예, 임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네네. 근데 그 임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네. 진짜 우연히 네. 그 다음 타임에 그 똑같은 회사에 노동자가 찾아왔어요. 직원. 네. 근데 그 임원은 대출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습니다. 네. 누가 더 부자였냐면요, 노동자가 훨씬 부자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에 접근하냐로 가야지 소득 대비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경제 성장률도 커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커졌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도 분명히 있고, 특히 2012년이나 2012년, 13년
뭐 14년 뭐 이런 시기면요. 소득 수준 대비해서 집값이 더디게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득이 더 빨리 올라갈 때도 있다. 예, 소득하고 비슷하게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다음 빨리 올라갈 때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9년도에 소득 대비해서 PIR이 거의 6.8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8%까지 2020년도에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네요. 예, 그 거의 1.2%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올라갈 때가 부동산이 또 화랑이었어요. 네. 되게. 근데 그때도 5.7에서 6.9까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과거에도 이런 시장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집값이 너무 무서워서 네. 집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거품이다라고 한 때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내 소득에 대비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라는 것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네. 번도 우리가 인정되는 집값이란 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5년 전에도 집값은 야 이거 비정상이야 더 떨어질 거야 네. 막 이러고 네. 10년 전에도 이 집값이 이게 10억이 말이 돼? 네. 강남 같은 경우 그때 막 10억 15억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이게 말이 돼 집 한 채. 음. 근데 지나고 보면은 늘 말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참 말하면 이상해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들도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IMF 때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야, 내가 1억만 있으면은 나 은퇴해가지고 지금 금리 20%니까 그걸로 월급으로 받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뭐 이상 받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진짜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맞아요. 10억 있고 좋은 차 한 대 있고 음. 뭐 소득 있고 하면 진짜 부자였는데 그쵸. 지금 그런 부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부자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평균 집값 자체가 13억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평균이 13억이니까. 그렇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블 하는데 거품이라는 거는 꺼지면은 다시 거품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의 네. 버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버블이 최고로 많은 데는 강남이죠. 근데 강남이 꺼졌는데 다시 항상 살아나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전에 용인 대형 평수가 반토막 난 시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막 10억짜리고 5억 되고 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도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가지고 집을 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마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작년 뭐 최근 2, 3년 네. 정도 동안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야 집값이 이게 말이 되는 미쳤다. 이게 정상이 네.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찬반론이 많았었단 네.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과연 10년 후가 되면 현재의 집값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그렇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작년은 좀 정상이 아니었다 생각해요. 너무 너무 급하게 급등한 올랐으니까 거야? 우리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집값이 오르는 거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좋지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떨어지면요 거래를 못 해요.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장은 불편한 시장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좋고 방금 말씀해 주신 10년 뒤에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격을 인정을 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소득 수준도 올라갔으니까 그쵸. 그 인정할 거예요. 근데 급하게 오르면 그 인정하는 시기가 바로 인정을 못 해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인정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항상 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뒤는 저는 인정하는 시기가 될 거고 그 10년 뒤에 지금의 집값을 바라보면은 그때도 어려웠지만 항상 그때가 어렵거든요. 네. 쌌구나. 지금 지금 비하면 쌌구나. 그 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 값이 600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6,000원. 오늘 우리 짜장면 먹었잖아요. 그쵸. 네, 6,000원이었나요? 7,000원이었나요? 저 미니탕 수육 포함해가지고 22,000원 결제하고 그렇죠. 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22,000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외식하는 예. 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는 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10년에 대한 부분들 뒤에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면요. 네. 이미 통화량들이 더 확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기준금리 예. 인상을 오늘 하나요? 내일 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어제 했거나 아니면은 오늘 하거나 내일 합니다. 예,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통화량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을 푸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는 계속 네, 맞아요. 지명한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돈을 안 풀고 돈을 회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결국은 통화량이라는 유동성이 팽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팽창하는 속도가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통화량이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간다면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부동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뒤에는 지금의 가격들을 인정하고 쌌구나. 그때가 좋았어. 예. 흔히 말해서. 뭐 10년 뒤나 20년 뒤는 서울에 있는 평균 집값이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평당 가격이. 평당 가격이. 그렇죠. 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지금은 안 믿기겠죠. 하지만은 맞아요. 그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억이라는 거 내 소득도 많이 늘어있죠. 그냥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된 시기도 그렇죠. 있겠죠. 공무원분들도 예전에 네. 뭐 급여가 뭐 30만 40만 원. 네네네. 예, 예, 그렇죠. 그랬었다고 하시니까 그럼 비교해 보면 뭐든지 통화량은 늘어나기 마련이고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약간 부동산 이외의 경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통화량이 도대체 왜 계속 늘어난다고만 하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건 제가 답변을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돈이 만약에 세상에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누군가 줄이겠다고 하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럼 대부분 정치인이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늘리고 줄이는 거에 의사결정은 한국은행이든 뭐 정부의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돈의 양이 줄어들면은 부자가 힘들어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질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 먼저 힘들어질 거거든요. 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그 정권을 그냥 두냐 안 두냐 안 두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정권이 뺏기니까 그렇게 네. 못하는 거다. 네. 모든 경제와 정치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욕망상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통화량이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정권 나는 포기하겠었는데 네. 우리나라 전 세계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50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네, 모릅니다. 100원짜리 뭐 지폐. 역사책에서 네.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500원짜리 지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까지 있었는데 네네. 5만 원짜리가 생겼잖아요. 그쵸. 나중에는 뭐 커피 값이 5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네. 예견자가 아니.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화폐 개혁을 하겠죠. 이제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10년 후의 집값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이 궁금증을 갖고 10년 동안 즐겁게 살아보도록. 근데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10년 뒤에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부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가 1,520만 원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그거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도 못 맞춰요 부동산. 신의 아버지가 와야 되나? 신 할아버지가